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혜연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추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실까요? 나만의 무기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 때는 더 힘들 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엄청 더웠던 때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추웠을 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정도 추위는 그냥 목이 더운 소리다. 맞아. 우리 너무 더웠잖아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을 녹이는 책 한 권 정도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은 약간 담요같이 포근해지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책을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지금 어때요? 이 순간을 위해서 했던 질문인 거죠? 저에게 돌아오게끔 하려고, 그쵸? 책을 꼭 끌어안으면은 마음을 녹이는 온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책마다 함께 하시면서 따뜻하게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은 또 어떤 책으로 마음의 온기를 좀 녹여주실지 궁금한데요.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국가재정을 다뤄온 예산 전문가이자 지역행정을 경험한 정책가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AI 기본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을 대표 발의하며 미래 입법을 선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이번에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의 1호 법안이기도 한데 어떻게 발의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건 제 1호 법안이었습니다. 제 1호 법안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거는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법조차 없었습니다. AI 산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해야 되고 진흥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책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우선 만드는 게 최고 급선무였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시작을 했고, 제가 역점을 뒀던 거는 규제보다는 지능 쪽에 더 역점을 둬서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 공간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킹 사태니 아니면 정부 전상망 지금 화재로 인한 먹통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이버 공간이 우선 안전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법안들에 지금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소문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의원실에 그 요가 매트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또 이게 정보통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지난 12.3 내란 때 저희가 이제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 이제 생활 리듬이 깨지고 건강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 끝에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동안이라도 짬짬이 내서 뭔가 움직이자. 그래서 이제 요가 매트를 하나 사놓고 거기에서 시간 나는 대로 맨손 처절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건강을 크게 해치지는 않았고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강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건강을 유지하시는군요. 결국 건강을 유지해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끝내는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건강을 많이 챙기는 편입니다. 스포츠센터 가서 막 하거나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도 쫓기고 그래서 주로 이제 집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짬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해야 할 것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책도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AI 전문가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회도서관 독서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고수 의원 중에서 단행본 대출 부문 상을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대출하셨어요? 좀 쑥스럽네요. 혹시 그냥 대출만 하신 거 아니에요? 대출왕 받으신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일부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관련 분야 책을 한꺼번에 많이 빌리는 편입니다. 많이 빌려서 어떤 것은 제목만 보고 네. 어떤 거는 목차만 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중에 한 대목만 볼 수도 있고 전체 읽을 수도 있고 해서 책 각각에 있어서의 엑기스만 뽑아서 보는 좀 게으른 편이죠. 아니, 너무. 다 읽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어서 좀 많이 빌리는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첫 회에 이광희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1년에 100권 이상을 읽으신다고. 야, 진짜 이광희 의원님은 항상 지적이시죠. 인정해 주시는구나. 두 분이 이제 누가 더 많이 빌리나 약간 경쟁하고 계신 거 좀 아닐까요? 경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경쟁이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네. AI 책 가져오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소설을 잘 안 읽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이제 소설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추천하신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온다의 핵심 주제는 이제 5.18에 대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증언과 그 기록들을 토대로 한 어떻게 보면 증언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했다라는 그거가 광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인다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노벨상 수상작들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유일하게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책. 맞네요.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순간순간에 유머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이 책을 에디터님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책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한강 작가의 6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그 사건을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소설적으로 재구성했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그 고통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 기억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제 소화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책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무겁고 어려운데 왜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가 하면 그걸 그렇게 무겁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담담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하게. 근데 그 점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직접 정면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네. 감정을 좀 숨기는 게. 현대적인 어떤 이 아픈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 넘어서 어떤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그리고 연대에 대한 이제 좀 깊은 질문들을 독자들에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운 이 한강 작가님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또 세계적인 작가, 우리 한강 작가님은 말이죠. 채식주의자로 2016년 아시아 최초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문단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한국문학사상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문학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했죠. 특히 소년이 온다는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되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독자들에게도 각인시킨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좀 의원님께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전남 영광이라는 곳인데, 이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녔지만 고등학교 3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가장 사춘기고 어떻게 보면 생각의 기반들이 다져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5.18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소설에서 나온 우리 문재학 열사의 고등학교 1학년 때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재학 열사만큼의 어떤 치열한 어떤 사고의 발달이 덜 돼 있어서 저는 단순 구경꾼으로 남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뼈대가 되고 재료가 돼서 지금의 이제 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곳이다, 광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 작품은 소년 동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에디터님, 소년이란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소년이 이 작품 안에서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년과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쭉 이어서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작가가 국가폭력의 희생양으로 어떤 얼굴을 그리고 있는가 하는 건데, 소년은 사실 어떤 구체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행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 국가폭력의 희생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고한 희생을 낳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마 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동호라는 인물을 통해서 많은 동호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과거를 잊지 못하거든요. 네,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동호라는 인물은 그 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사람들,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이제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그 시점의 일들을 계속해서 환기하게 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점 같은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호의 시선만이 아니라 친구, 그리고 고문 피해자, 그리고 어머니까지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나갑니다. 여러 목소리가 얽혀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굉장히 무겁게 읽었죠, 저는.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철부지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광경들을 실제 목격하고 불에 타는 것도 보고 핏자국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 잔혹한 광경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이 당시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전남대학교 바로 앞에 살았었어요. 늘 이제 시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 뒤쪽으로 좀만 벗어나면 그 무등 경기장에서 광주역으로 거쳐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길에 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 하셨던 분들이 계속 다녔던 곳이에요. 우리 여기 소설에서 나옵니다만 선주가 해상하는 버스를 타고 손을 내놓고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면서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거 했다는 그 장면들이 그 길에서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훨씬 더 생생하게 오는 그런 거였죠. 느낌 자체가. 얼마 전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첫 챕터만 읽고도 이건 정말 걸작이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보면 박찬욱 감독도 놀란 그 챕터,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상무관입니다. 우리 에디터님, 책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네, 그 주인공이 상무관, 그 체육관 같은 상무관 안에서 이제 많은 시신들, 질비한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름표를 이제 붙여주고 바라보면서 이제 굉장히 착잡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아는 사람을 찾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딱 펼치면 바로 마주하게 된 첫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독자들은 아마 책을 펼치면 곧장 1980년 광주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절절하게 썼다기보다는 아주 건조
묘하게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오히려 그 끔찍한 장면들을 힘들기 때문에 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박찬욱 감독님이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미장센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그 첫 장면은 그 작품의 주제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 역시 소년이 그 시신들을 바라보는 그 비극적인 그 상황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 작품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서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작가는 왜 이 공간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잡았을까요? 5.18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10일 동안의 항쟁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10일 동안 항쟁 기간 중에 상무관이 대표적으로 어떤 시민한테 국가를 가장한 계엄군이 폭력을 행사한 결과들이 다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일, 19일 시위 과정에서 부분적 발포도 하고 뭐 폭력도 있었지만 21일 날 집단 발포가 일어납니다. 거기 집단 발포가 일어났던 그 주변이 그곳이 바로 옆에 상무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희생됐고 그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화 항쟁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소설의 맥락을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녀는 그 상무관에서 이제 시신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봉사활동은 아니라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문학적으로 아니면 소설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보자고 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 희생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명입니다. 이름도 없고 계엄군에 의해서 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죽음을 맞이해서 그냥 실려온 그런 분들인데 이 동호라는 주인공이 계속해서 찾아서 명찰을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속 흐르고 있는 기억해라. 이 사람은 누구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다. 존엄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에서는 세상을 떠난 정대가 자신의 상처와 마주한 마지막 순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기리 씨가 이 부분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려나가게 한 그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차디찬 방아쇠를, 그것을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어떠신가요, 기리 씨? 발을 못 내리시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목에서 그 고통들이 그대로 전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저도 고통스럽게 읽었던 곳 중에 하나. 더 그 일들이, 고통들이 상상이 되고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에디터님, 작가는 왜 이렇게 죽은 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한강 작가가 죽은 이들의 목소리를 불러냈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로만은 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죽은 자의 목소리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거는 애도와 기억에 대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애도를 한다는 건 그 이름 없이 죽어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발언권을 줘서 그들의 목소리를 이 문학의 현장으로 불러온다는 데 의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혹은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라고 설명하는 걸 듣는 것과 그 사건의 한복판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아간 사람들, 즉 죽음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한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항쟁이 진압된 직후에 살아남은 여고생 은숙은 그 도청 앞에서 다시 가동된 분수를 목격하고 이 분수를 꺼달라고 도청 민원실에 울부짖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이 재개된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순간에 더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도 그 아픔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은숙은 그 분수가 다시 켜지는 게 되게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작가대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기억하지 않느냐? 벌써 평상이냐? 너희들 다 기억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가 그거를 잊어먹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항변 같은 생각이 들고 당시에 이제 그 10일 동안 전적들을 보면 상무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엄군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고 도청 주변으로 한 도청과 상무관 이런 곳은 이제 시민군, 시민들의 어떤 중심이 됐던 활동 공간이죠. 그래서 소년의 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시민들이 당시에 도청 주변에서 활동했던 주요 곳곳들을 이렇게 트래킹 코스로 하고 도슨트가 계속 설명해주는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쭉 책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엄군의 잔혹한 학살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80년 5월 18일이 그 민주화운동 항쟁 기간을 저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어떤 민주화운동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를 만들어낸 계기가 됐던 일대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현대를 살아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기억됐을 때 제대로 역사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5.18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80년 후반대, 90년대 다 돼서 이제 저희가 5.18에 어떻다라는 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증언이라고 하면 증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과거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억되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고 문재학 군의 어머니는 내가 100마디 투쟁한 것보다 작가님의 책 한 권으로 5.18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세계적으로 5.18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이 가장 좀 감명 깊었던 문장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내 인생이 장례식이 되었어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별을 해야 되거나 아픔을 겪어야 될 때 충분하게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이게 평생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없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을 것 같잖아요. 사라질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없을 테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고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 얘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의원님도 가장 좀 마음에 남았던 부분을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네. 거의 10년 뒤를 예측한 것처럼 딱 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 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도청 앞에 시신들 앞에서 대열을 정비해 군가를 합창할 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된 병사가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그 밤에 계엄을 시도하기 위해서 왔던 군인들이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분들 중에 진짜 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아마 그날 많은 분들이 희생됐을 거고 실제 계엄은 실행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광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조인철 의원님과 소년에 온다 함께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소년이 온다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5.18 광주 항쟁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기억을 통해서 5.18 민주항쟁은 현재를 도울 수도 있고 죽은 자가, 당시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 긴 시간 책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을까요? 너무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거였고 그것이 현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함께해서 더욱더 좋은 토론이 아니면 방송된 것 같습니다. 진짜 함께 좀 깊이 있는 독서 토론을 한 것 같아서 저희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조인철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행보를 저희가 또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경의선 숲길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그중에서도 책과 관련이 깊은 길목인데요. 지금은 많이 그 모습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의선 책거리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은 책과 소통하는 공간에서 더 의미를 넓혀서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는데요. 경의선 숲길은 용산구에서 마포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크게 4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간이 가장 길고 인기가 많은 구간은 어딜까요? 바로 연남동 구간인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닮았다고 해서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데이트 중이신가 봐요. 연남에 자주 오시나요? 네, 저희는 여기 집이 가까워가지고 이쪽에서 산책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연남동이 연트럴 파크라고도 하잖아요. 연남동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많은데 조용한 거?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여기 숲길은 좀 산책을 해도 너무 시끌벅적하지 않고 조금 조용하게 잔잔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와, 안에 되게 넓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 여기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네. 안에 공간 내부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떻게 구경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지금 제가 책방 사춘기인데 이름은 이제 네. 마바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곳의 서점이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계신 공간은 책방 사춘기 공간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북스피리언스라고 이제 성인 책을 주로 다루는 네, 서점이 두 곳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방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 서적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청소년들도 자주 오나요?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경우는 있고요. 평일에는 좀 더 성인 독자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세요. 그럼 반응이 좀 어때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림책은 전 연령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그림책 좋아하는 성인 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원화 전시도 하고 있어서 전시를 보시는 겸 그다음에 또 새로 나온 그림책들 보시는 겸 해서 그런 어른 독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게 원화 전시 기획하신 거죠? 네, 출판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매달 이제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획하신 테마 전시. 네, 전시 그렇죠? 공간으로 항상 이곳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어떤 컨셉이 있나요? 아무래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침 이 책의 제목도 책의 자리이고, 이 책을 쓰고 그린 작가님 두 분이 책방에서 인연이 시작돼서 그 책방을 배경으로 한 함께 쓰고 그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책이 되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컨셉들이 저희 책방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이번 달에는 이런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공간은 또 테마 전시를 하고 여기는 이렇게 또 책도 판매하고 읽어볼 수 있고 이름 사춘기라고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어린이 청소년 책을 다루는 책방이니까 네. 뭔가 그에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사춘기가 저는 그 시기가 어느 때든 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막 나이가 더 들어도 사춘기인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어린이 청소년 책도 어린이 청소년들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 장르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언제든 열려있는 공간, 열려있는 장르이고 싶다라고 해서 사춘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보니까 이렇게 챕터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목처럼 네. 마법과 모험의 세계로 나와 다른 너를 이해해 볼게. 여기에 맞는 또 책들이 꽂혀져 있나 봐요. 그냥 꽂아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챕터마다 주제를 하나씩 정해놓고 이 칸 안에는 마법이나 모험이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독자님들이 스스로 책을 고르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시더라고요. 책들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사실 기준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같이 이야기들. 성장할 수 있는 네, 이야기. 뭔가 그런 지점을 저한테 알려주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어린이 청소년 분야를 좋아하게 되신 또 계기가 있으세요? 굉장히 멋진 이유는 아니기는 한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림책, 동화, 청소년 소설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장르에서 확 멀어지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이제 동화를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달랐어요. 막 유치하지도 않고, 그때 편견이 확 깨지면서 이 세계가 너무 좋아졌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 책도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서 이제 책방을 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다람쥐 할머니의 시간이라는 책이거든요. 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른들도 생각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할머니의 시간을 이렇게 그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네, 돌아보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이제 이런 그림이 너무 귀엽고 이 인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고 어른들은 이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에 되게 공감하면서 네,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좀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네요. 여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있네요. 이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보시면은 성냥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냥감 모양의 작은 책이에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게 책이구나. 네, 책이에요. 조그만한 책. 이렇게 펼쳐지는. 너무 귀엽다. 네. 와, 이렇게 작은 사이즈 책은 처음 봐요. 그쵸. 네. 생일 축하에 이런 거 친구 생일 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 가장 인기 있는 그래요? 네, 책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이거 너무 귀엽다. 아마 이 앞에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땡땡땡의 생일. 그래서 친구한테 네. 선물 주는 용도로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들이 확실히 이렇게 아동 청소년 관련된 분야를 또 하시다 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 소품들이 많아요. 여기 약간 주방 같은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3분의 1이라는 이름으로 카페와 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카페로 네, 영업을 같이 하고 있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자정까지 영업을 해서 주점으로 이곳이 변신을 합니다. 여기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공간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좀 일반 서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이제 북스피리언스의 공간이고요. 북스피리언스는 주로 이제 여성이나 이웃의 삶, 그다음 연대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이제 큐레이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서가를 잘 살펴보다 보면은 절판된 책이나 아니면 초판본 같은 귀한 도서도 발견하실 수 있어서 그거 찾아내신 손님들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되게 여기는 또 다른 분야여서 되게 진짜 테마 공간이 하나하나씩 거의 한 4등분해서 여기는 카페고 저기는 전시 공간이고 저기는 아동 청소년, 여기는 여성, 인권, 연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너무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공간을 하기로 했을 때 이왕이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런저런 경험을 한 공간 안에서 하고 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따로 있던 서점이 합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즐기실 수 있다면 저희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방문하셨던 분들 혹은 앞으로 방문하실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방 이름처럼 네, 여전히 사춘기인 마음 그런 거를 여기 오셨을 때 좀 발견하고 내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어리고 순수하고 다정하고 그랬던 마음들을 이제 어린이 책이나 청소년 책에서 마주하시고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나는 여전히 사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 서적이 가득한 책방 사춘기 둘러봤습니다. 이곳에는 책뿐만 아니라 테마 전시도 매달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곳에는 카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 같은데요. 앞으로도 함께하는 마바사를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기리기리 씨가 준비한 코너죠. 네,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기리기리 기억되고 기리기리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자, 두 분은 11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11월 빼빼로데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빼빼로 많이 받으셨나요? 과거엔 많이 받았죠.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는 제가 또 여동생이 있잖아요. 네. 누가 더 많이 받아오나 막 부모님이 기대하셨어요. 아, 우리 편집장님도 사실 딱 어릴 때 얼굴이 좀 그려져요. 전 많이 사 먹었어요. 제가 많이 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인기 웃자고 많으셨잖아요. 하는 얘긴데. 솔직히 인기 많으셨잖아요. 아니, 제 기억은 안 나고 네.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약간 살가운 이제 분들은 팀원들한테 이렇게 선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빼빼로데이 때 네. 가볍게 선물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월 하면 수능이 떠올려야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떠나볼 그때는 첫 대입학력고사가 치러진 1981년 11월인데요. 수능 때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수능을 2번 봤거든요. 아,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 추위를 2번. 너무 추웠어요, 진짜. 너무 추웠지, 뭐야. 맞아. 네. 저 때는 수능이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몇 점이었을까요? 81년 처음 시행된 학력고사 때는요, 총 34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340점? 네, 필기가 320점, 체력장이 20점이었습니다. 체력장도 굉장히 중요했죠. 한마디로 체력장 점수를 놓치면 만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은 예나 지금이나 네. 모두가 시험 모드였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81년 하면 서울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로도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서울을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모두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통금도 해제됐었는데요. 30년 넘게 이어지던 통금 금지가 해제되면서 12시가 넘어도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기대감에 시민들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던 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들이 쏟아지던 그 해, 독자들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1981년 11월로 갑니다. 차트 함께 볼까요? 야, 옛날 한옛날을 시작으로 김홍신 작가의 인간시장도 보이고요. 지구 최후의 날, 제3의 물결, 코스모스까지 이 국내 작품, 해외 작품 할 것 없이 골고루 사랑을 받았던 때였네요. 자, 이 중에서 읽은 책이나 읽어보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저는 이 중에서 보면 12회 김수영 전집 읽고 싶습니다. 평소엔 좀 제목 위주로 봤는데 여기선 좀 출판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동안 왜 이 출판사 얘기가 안 나오나 했는데 에디터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할게요. 풀이 눕는다. 이건 비웃는 거 아닌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박효진님 나가주세요. 네, 그 유명한 시 풀을 쓴 시인이 바로 12의 주인공인
김수영 시인님이십니다. 그가 남긴 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디터님? 네, 김수영 보통 이제 시인들의 시인 이렇게 평가받는데요. 자유와 저항의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풀 이외에도 폭포 그리고 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같은 작품에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이제 사회에 맞서고 또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들을 거침없이 담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책을 제가 제일 읽고 싶다고 했잖아요. 꼭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순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6위,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입니다. 아마 제목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인류 역사를 3가지 물결로 설명한 책이죠.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 네, 이게 당시 신문에 실린 제3의 물결 광고인데요. 이 멀리 허공을 응시하는 엘빈 토플러의 표정과 함께 적힌 그 문구 보이시죠? 제3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이 충격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큰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사회의 주도권은 물질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자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4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독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갑니다. 네, 결국 이 책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던지는, 과제를 던지는 그런 책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위는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2위, 작가이자 전 국회의원 김홍신 작가의 인간시장입니다. 인간시장은 군사정권, 언론 검열, 민주화의 열망이 뒤섞였던 그 시절 사회적 정의감과 강한 행동력을 겸비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서울대 법대 4학년 장종찬. 네, 현대판 홍길동이라 불리며 권력과 범죄 그리고 부패와 모순을 주먹과 이 지성으로 돌파하는 인물이었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 모습은 당시 독자들에게 통쾌한 대리만족과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순위가 2위잖아요. 네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기였나요? 네, 이때 당시의 인기는 말이죠. 인간시장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출판 역사까지 바꾼 책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100만 부가 팔린 현대소설, 즉 한국 최초의 공식 밀리언셀러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자, 우리 박혜진 에디터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단한 거죠? 100만 부가 팔렸으니까 그냥 매출로만 하면 일단 20억 원의 규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판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책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뭐 100만 부, 뭐 밀리언셀러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별로 이제 주목받지 못했었던 대중문학이라는 장르가 생겨서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지진을 일으킨 거죠. 사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인간시장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인기 단순히 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와 드라마로 또 제작이 됐는데요. 네, 특히 배우 박상원 씨가 드라마 주인공 장총찬 역으로 출연해 전국적인 스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비화도 있습니다. 원래 이 주인공 이름은 권총찬이었는데 당시 고위 권력자의 성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 검열을 거치며 장총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홍신 작가는 인간시장으로 대중적 명성을 얻은 뒤 1992년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국회의원 출신 작가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 이후 3선을 지내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먼저 잘 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책을 좀 다시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에디터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도에 이 책 30주년을 기념하는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개정판에서 김홍신 작가가 작가의 말을 쓴 부분을 보면 그 자신은 이 책이 나오고 나면 미래에는 더 많은 게 좀 바뀌고 밝아지고 살기가 좋아질 것 같고 여기서 이 주인공이 고투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게 없고 욕망들은 탐욕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자조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인간시장이라는 작품이 지금 읽어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권력과 도덕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탐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기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정말 이 문학시장을 뒤흔들었던 인간시장보다 더 많이 읽힌 책 1위는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정말 궁금하십니까? 네. 네, 바로 1981년 11월 가장 사랑을 받은 책 1위는 이창우의 옛날 한옛날입니다. 근데 약간 책 제목이 동화책 같지 않습니까? 네, 만화 주제곡 같은 느낌도 들죠. 이 1970년대를 처절하게 살아낸 젊은 사업가의 고백록인데요. 말하자면 한국 사회판 고발 에세이 같은 작품인 거죠. 책 표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사업 실패 후 사기 사건 등으로 구속되던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표지로 사용한 겁니다. 이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고 이 성공 신화가 아닌 실패와 몰락을 전면에 내세운 파격적인 선택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실패한 얘기, 몰락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작품을 쓰게 됐는지 더 궁금한데요. 우리 이창호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흥미로운데요. 1970년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실패와 좌절을 겪었고 그 치열했던 경험을 고스란히 책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이 돈과 권력, 성공만을 쫓던 세태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 무너진 삶을 돌아보는 반성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고백록이자 반면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제목과 다르게 실제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울분을 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가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때 그 책 유독 읽고 싶었던 책이 더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리 씨. 이 자유에 대한 갈망과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던 1981년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네, 김기리 씨의 그때 그 책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신간 살펴보고 올게요. 국회 책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